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노인 호칭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좀 더 생동감 있는 호칭을 부르자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10명 중 8명은 시니어나 노인이라는 호칭 대신 장청년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장청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바뀌는 2014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호칭 변경 등의 논의가 되는 것도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2014년 바뀌는 노인 혜택 및 정책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변경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바뀌는 노인 정책들을 정부 예산, 보도자료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고요.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신 새로운 혜택, 정책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2014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혜택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2014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소식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2014년 바뀌는 노인 혜택 총정리 및 기초연금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다소 길지만 제가 보시기 편하게 주제별로 나눠 놓을 테니 화면 터치하시면서 주제별로 보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바로바로 가시죠. 일단 먼저 현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신 혜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고 본인과 맞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월 30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시도에 사는 조부모님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영아가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요. 신청은 몽땅 정보 맞는 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11월 확대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이 혜택을 받으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도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수백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니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농지이양 직불사업 예비사업이 현재 1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농사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도 대금 플러스 1헥타르당 월 50만 원씩 최대 가입 후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농업인이시라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고 농어촌 공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결핵 환자가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결핵은 진짜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게 폐질환인데, 코로나가 판치는 판국에 결핵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제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이 가능하거든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해서 가시면 무료로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의심자에 하나여 확진 검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시면 5만원, 10만원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1년에 1회가 보건소에서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해당 정책을 홍보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료이니까 기침이 잦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보건소 가셔서 꼭 결핵 무료검사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라는 지자체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들 중 어르신분들께서 받을 만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인 안마 서비스와 노인 건강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안마 서비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에서도 해년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노인 혜택이고요.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4만원짜리 안마를 90%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려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약 1년간 주 1회, 월 4회씩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예산이 크지 않아서 소수 인원만 선발하여 지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보시고요. 소수만 뽑기 때문에 주민센터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시면 그때 한번 문의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선발되기만 하면 그래도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요. 그리고 노인 건강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건 뭐냐면 어르신분들의 운동을 가르쳐주고 돕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몸이 불편한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운동을 배우시는 게 좋은데 건강 관련 지도사가 이런 개인 맞춤형 운동을 알려주는 혜택이고요. 어르신분들께 맞는 스트레칭이나 바른 체형 운동 등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 또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서수 인원만 선발하며 이 혜택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안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도 안마 서비스와 동일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지나갈 일 있으실 때 안마 서비스와 이 건강 서비스를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신청 기간이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이고 1인 가구 24만원에서 4인 가구 약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원금이 약 2배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시다면 꼭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최근 백신 수급이 어렵고 가격도 15에서 40만 원에 이른다는 대상포진 접종을 어르신분들께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최근 9월, 10월 보도된 보도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노원구는 7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성동구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강남구 서초구는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고흥구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안동시는 취약계층에게 17만원 지원, 단양구는 8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울주구는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 지원, 경남 고성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 경기 포천시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가 11월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진구는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인천 남동구는 75세 이상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 각 지자체에서 각각 다른 조건으로 어르신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 또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은 만 65세 이상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기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 기간이니 독감 예방 접종 꼭 한번 신청을 하시고요.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 지정 병의원에 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무료로 해주는 곳에서만 받으시고요.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예방주사도 올해 무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도 65세 이상이면 1년에 1회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독감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재조정이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면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 10%에서 30%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 연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30%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동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공단 문의를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지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2014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혜택인데요. 일단 6시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월 20회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75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만 74세 이상 어르신 버스가 무료가 됩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이면 무료였는데 기준이 한 살 더 어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인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만 74세 생일 2개월 전에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생일이라면 이 11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만 2세 이하 가정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하남시의 경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4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 두 개 제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도 폐지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의 7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요. 2013년 32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4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노령연금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면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따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는 다른 차원의 노인연금 개념인 거죠. 이제 앞으로 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최대 국민연금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63세 A 선생님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깎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만 1,091원을 A값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값이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액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 A값인 286만원보다 100만원 미만 초과이면 5만원 미만 감액이 되는 거고 200만원 초과이면 5에서 10만원 미만 감액, 300만원 미만 초과하면 15만원에서 30만원 미만 감액, 400만원 미만 초과를 하면 30에서 50만원 미만 감액이 되고요. 400만원 이상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50만원 이상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제도 추진에 따라서 만약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에만 기대어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소득활동도 하면서 연금도 온전히 전부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감액에 관련된 두 번째 제도,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상황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30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24년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원,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특징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기간, 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이 없고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치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 정도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수급자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연계감액의 계산식도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201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4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 이미 2018년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연계감액 제도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계감액 폐지는 둘째치더라도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세조정 공약이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로는 더욱더 부상할 듯합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2024년 바뀌는 노인혜택 총정리 및 기초연금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단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년도 노인 예산과 관련해서 바뀌는 2014년 노인혜택 8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기준이 완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2014년에는 은행에 현금 예금이 있으면 특히나 많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심층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2014년 기초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되나, 예를 들어서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정도 받으면 각각 얼마나 감액되나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앞으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첫 개편안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향후 월 최대 72만원 정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10명 중 4명만 지급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파격적인 소식이라 관련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소 영상이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영상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주제별로 타임라인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영상 밑에 재생바 누르셔서 움직이시면서 원하는 주제 보시면 되세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2014년 1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엔 정부 추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수당 또한 월 2에서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확대 인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다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수입을 가져가실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만큼 단순 추산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3천 원에서 1만 1천 원이 인상된 단독 가구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노인 부부 가구 기준 예상 수령 금액은 기초연금 2명분에서 20% 감액이 된 약 53만 4천 원대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신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돌봄 관련 종사자를 파견하여 말벗, 정보 제공을 해주거나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2024년에는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한 돌봄 시간을 20시간으로 더욱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 변경도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 원으로 광주 1,080만 원,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현재 생계급여를 못 받는 어르신이라면 내년엔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수급자 가정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았더라도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내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또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받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이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만 7천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원, 3인 가구 최대 4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원, 2인 가구 최대 30만원, 3인 가구 최대 35만 8천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천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 4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있습니다.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초수급, 의료, 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비 지원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2024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률이 저조했던 어르신들이 이 교통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복잡한 조건 및 이동거리 요건 등을 폐지하고 조금 더 이용하기 쉽게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K패스 카드를 쓰면 대중교통비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무려 53%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53% 할인받는 K패스 내년에는 꼭 사용해 보시면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살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J씨는 한 달 190만원 수입이 있지만 4인이 살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가지고 있는 중형 자동차 2018년식 SM5 때문에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J씨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는데요. 다인 다자녀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 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가액 50%를 산정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앞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2000cc 이하로 완화합니다. 따라서 표를 한번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다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로 분류될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중형차 하면 다 2000cc 이상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형차는 1998cc 정도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본인의 차량이 2000cc 미만이라면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탈락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인 다자녀 가구 예시입니다. 서울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아내와 자녀 3명과 사는 5인 가구 I씨의 사례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I씨 혼자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5인 가구가 살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2011년식 9인승 2151cc 6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이 100% 월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I씨는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생계급여를 63만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업용 차량 예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사는 4인 가족입니다. J씨는 공사장을 돌며 190만원 정도 수입을 벌지만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J씨가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원 정도 되는 차량 때문에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133만원으로 잡혀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를 해줍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J씨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1133만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생계급여 50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014년에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간혹 제 채널에 중형 차량 구매 후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기준 완화가 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4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러 가시죠.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 원으로 광주 1,080만 원,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선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에 의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은행들은 앞다투어 예금과 정기적금, 심지어 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무려 6에서 7%의 금리를 주는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상황이 독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 예금으로 많이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은행 예금 및 고금리 이자 금액으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에 관한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 예금 현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 예금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입하여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에 단독가구 수령액인 최대 32만 3천원을 받으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69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은행 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금융재산만 1억이 있다면 내 월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이므로 단독가구 202만 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에 기초연금 최대 32만 3천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재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 예금을 해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후 약 16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169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금액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4만 원을 빼주면 여기서 약 10만 원 정도가 매월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데요. 5천만 원이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0만 원, 총 20만 원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고요. 1억 원이 있으면 금융재산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 약 24만 원에서 총 50만 원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있다면 60만 원 플러스 약 52만 원에서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있다면 약 93.3만 원 플러스 약 80.6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74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융재산만 있다면 3억 원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본인의 일반 재산과 현재 소득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일반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3억 원의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라도 소득 인정액이 174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약 28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의 반영 시기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됩니다. 만약 올해 10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고금리 시기 때 이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이 부분을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 34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이상 받으시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국민연금을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또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3.3%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의 경우 이렇게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오른다는 점 참고하셔서 수령을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기간, 가입 시기, 납입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 원,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들에 비해 내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근로소득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을 해줘서 소득을 비교적 많이 공제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소득 또한 단순 경비율 42.6%를 공제를 받는다면 국민연금보다 소득을 많이 공제받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들에 비해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에 탈락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더 받고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유리할지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더라도 고액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를 자녀 앞으로 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안 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 기준인 연소득 2천만 원이 되시면 모두 개별적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소득 포함해서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월소득으로 따지면 약 166만 7천 원이 넘으면 그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하여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고가의 차량 유무도 확인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결정하실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 수령을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연기연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요새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1천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이 16만 7천 원이 감액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셔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보시고요. 관련 금액 계산을 잘 하셔서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에 대한 작고 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가장 부각을 받고 있으나 알고 보면 기초연금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기초연금이 46조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 18일 복지부 산하평가위에서 나온 첫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차분히 천천히 들어보시고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한번 남겨보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층 노인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인정액 약 208만 원 선으로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선정 기준입니다. 2인 가구, 부부 가구인 경우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은 345만 원으로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가구 기준 323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 단기적인 기준 개혁안보다 장기적인 기준의 변경안에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시죠.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2.3만 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33.4만 원이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202만 원 이하이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인데요. 이번에 나온 개혁안 보고서는 지급금액 월 40만 원으로 지급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급 대상 축소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장기안을 보면 월 62만 4천 원에서 72만 8천 원을 지급하되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최저소득 보장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대신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수급 인원 같은 경우는 노인 10명 중 4명 정도가 받는 방향으로 줄이고 극심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 해당 내용은 개편 방안일 뿐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복지부 산하에서 나온 첫 개편안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기초연금에 관한 보도자료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안도 수급 대상을 줄이고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노인 인구는 20%, 30%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은 수십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연금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합리적인 방안일까요?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고요. 다양한 의견이 쌓인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연금 제도가 47개국 중 42위라는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제도는 준비가 부족한데 심지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상 기초연금 관련 소식 전한 트렌드 라디오 응바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